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카페에 잠깐 앉아있으며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여름이 오지 않아서인지 온도가 딱 맞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계절이 주는 힘이라는 게 있는지 나이 40대에 괜히 날씨만으로도 설레는 하루네요. 오후 15시쯤이라서 카페 안에는 저와 같이 혼자 여유를 즐기러 오신 분 한 분과 건너편에 남녀 젊은 커플, 그리고 저까지 딱 세 테이블이 있네요. 카페 직원분이 갑자기 음악을 가사가 없는 피아노 반주로 바꿨어요. 그래서 피아노 반주에 제 귀를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맞은편 테이블에 뒷모습을 보이며 앉아있던 남녀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카페 창밖에 바로 횡단보도가 보이는데 그 횡단보도가 신호를 받을 때마다 오가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는 40점. 머리숱 보니까 조만간 대머리 될 것 같고 옷 센스가 완전 꽝이야. 엄마가 사준 거 입은 거야 뭐야? 아, 구려. 저기 저 여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이야. 피곤하겠어. 이 시간에 돌아다니는 걸 보면 전문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저 여자는 몇 점을 줘야 하는 거지? 뭘 몇 점을 줘. 그래도 예쁘잖아. 눈에 확 들어오는데? 다 명품이면 어때? 잘 입었으면 장땡이지. 요새는 전문직들이 이 시간에 돌아다녀. 돈 많은 사람들일수록 시간 많더라. 설문조사하다가 잠시 농땡이 피우는 너랑 나보다는 훨씬 낫지. 그 두 남녀의 대화를 듣는데 점수가 나오니까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사람이 수학 점수도 아니고 점수의 기준이 뭘까? 등급의 기준이 과연 뭘까 말이에요. 저야말로 지금의 남편을 재력, 학력, 나이 기준으로 만났거든요. 그리고 두 남녀처럼 자신만의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결혼 정보업체를 통해서 말입니다. 사실 시작은 통계의 정확성이 실제로 정말 맞을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었어요.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이전에는 조건 따위 신경도 쓰지 않고 저만 좋아해주면 넙죽넙죽 다 사귀는 타입이었었거든요. 수없이 그런 연애에 대해 실패를 맛보던 찰나에 야, 차라리 너는 결혼정보 회사 같은 데를 알아봐. 너 같은 사람 보는 눈 없는 사람은 말이지. 차라리 누가 정확하게 알아주고 주선해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누가 사람 인연은 우연이라는 개소리를 아직도 한다니? 사람 인연은 결국 계획적이었던 거고 우연이란 것도 만들면 되는 거야. 솔직히 요즘 세상 돈으로 안 되는 거 없다잖니. 까짓거 사랑도 똑같다. 의사 변호사 식이나 되는 사람들이 왜 얼굴 팔아가면서 방송 찍어대면서 소개팅 프로에 나갈 것 같아? 병원 홍보하려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방송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야? 얼굴 팔리는 순간 인성도 털리는 곳이야. 그런 데서 점지해주는 사람이면 믿을만 하니까 그런 거지. 어디 더러운 과거도 당연히 없을 거고. 간혹 재수 없으면 털리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마는 그런데 그렇게라도 밝혀지는 게 어디야? 내가 알아보니까 방송국 사람들도 결국에는 결혼정보 업체에 알아본다고 하더라고. 괜찮은 사람들 리스트. 그래야 급이 맞고 그러니까. 너도 할 수 있어. 너 돈 좀 투자할 수 있어? 지금 생각해보면 친구의 언니가 하는 결혼정보회사 영업을 해준 거긴 했지만 저도 솔깃하긴 했어요. 그런 데는 되게 부잣집 사람들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저처럼 연애라곤 머리 빼고 가슴으로만 하는 사람들도 많고 진짜 조건 맞춰서 결혼하고 잘 사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고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는 생각으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등록하기 전에 저의 등급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한 설문지 작성을 하고 그걸 증빙하기 위한 서류들을 또 우르르 다 털어놔야 했죠. 가족 확인 증명서도 떼야 할 정도로 철두철미하더라고요. 하다 연애 전적에 성형 전적까지도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다 탈탈 털리는구나 싶으면서도 반면에 제가 만날 상대도 그렇다는 거니까 조금은 믿을만 했습니다. 등록하기 전부터 진이 빠질 정도로 정말 많은 걸 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나지를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건강검진까지 다시 받아서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끝났겠지 하고 있는데 집에 빚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더라고요. 그것까지 하는 거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아, 그게 원래는 항목에 없었는데 최근에 생겼어요. 어떤 분이 빚을 숨기는 바람에 파혼하시고 저희한테 소송까지 거는 바람에 시끄러웠거든요. 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보상해 드릴 의무는 없었고요. 미리 확인하면 좋죠. 배우자의 부채 같은 건요. 빚까지도 다 감당하고 결혼하시겠다는 분들도 많으세요. 꼭 빚 있다고 결혼 안 하고 그러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어느 정도 갚을 능력들은 되시니까 결혼정보 업체 의뢰도 하시겠죠? 결혼정보 회사 직원분 말을 다 듣다 보면 틀린 말들이 하나도 없어서 저는 갈 때마다 차에 두는 고개 흔드는 강아지 인형처럼 한참을 흔들다가 올 뿐이었습니다. 모든 서류 정리가 끝나고 저의 등급과 저와 맞춰줄 수 있는 남자 쪽 등급을 확인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나이가 어려서 나이 덕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두 분 다 공무원이신 것도 나름의 등급을 올리는데 괜찮았어요. 결혼정보 회사에서 딱 3번의 매칭을 해주는데 3분을 해드려서 안 될 시에 추가로 1분 스페셜 리스트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눈이 너무 높거나 상대 쪽에서 계속 마음에 안 들어하면 결혼정보 회사에서 정말 아끼고 아껴둔 좋은 분을 히든카드로 내민다는 거였어요. 그걸 들으면서 절대로 히든카드까지는 가지 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인생 웃긴 게 제발 거기까지 가지 말자 생각하면 딱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3분을 만나봤는데 제가 3분 다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제 눈이 높다기보다는 대화하는 내내 꽉 막힌 상자 안에 있는 느낌이었달까요? 처음 만난 분과는 같이 식사를 하고 영화관에 갔어요. 진짜 슬픈 영화라서 관객들 대부분이 훌쩍이고 저도 울었죠. 그런데 그분은 웃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슬픈데 안 슬픈 척 센 척하나? 그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나와서 인상적인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그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장면이잖아요. 어떻게 재수가 그런 방법으로 감옥에서 애를 빼돌립니까? 애초에 그걸 뚫을 수가 없어요. 보면서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감독이란 놈은 생각을 하고 만든 건가? 그래서 이 사람이랑은 안 되겠구나 싶어서 패스. 2번째 맞선 남은 왕쩝쩝이었어요. 입이 좀 나오신 분이셨는데 제가 이상형이 유해진, 유재석 씨여서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호감도가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했죠. 그런데 저는 무슨 쩝쩝어라는 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유, 여기 음식 정말 맛있네요. 이 집은 음식 잘하네. 나중에 또 와야 할까 봐요. 너무 쩝쩝대니까 말도 제대로 안 들리고 한 번씩 이에 뭐가 많이 끼었는지 쩝쩝어와 더불어 쭈쭈버도 하는데 헤어지고 나서도 귓가에서 들리는 것 같아서 괴로웠어요. 그런 사람과 평생 마주보고 밥 먹을 생각을 하니 지옥 그 자체였죠. 3번째 맞선 남은 정말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쩝쩝어도 쓰지 않았고 공감대도 비슷했으며 허우대도 멀쩡하고 결정적으로 그쪽도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듯 했어요. 완벽한 만남이었다로 장식을 하려는 그 순간에 3번째 맞선 남이 화장실을 좀 자주 간다 느꼈는데 화장실 갈 때마다 지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같이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야기하려는데 잠시 테이블에 둔 그 맞선 남의 전화기에서 엄마 연속으로 메시지가 떴습니다. 제가 눈이 별로 좋지 않음에도 가까워서 다 보였어요. 그 여자는 뭐 마셔, 그거 먹고 헤어지니, 여자가 센스가 없네 등등 확연히 보였어요. 여태 괜찮아 보인 건 다 지 엄마가 알려준 대로 한 거여서 그랬습니다. 어머니께 전해주세요. 여자가 센스도 없는데 남자 보는 눈도 없어서 그쪽한테는 관심이 없다고요. 그렇게 3번째 남자의 애프터마저도 거절해버렸습니다. 그 지경까지 오니 결혼정보 회사 직원분께서 결국 여기까지 오셨네요. 마지막으로 매칭해드릴 분은요. 저희한테 가장 최근에 등록하신 분이고 엄청 따끈따끈한 분이세요.
조건이랑 다 너무너무 좋으신데 대체 이런 분이 왜?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 괜찮으세요. 그런데 회원님 같은 스타일을 선호하신다고 하시네요. 우유부단한 성격에 자기 고집 없고 눈이 많이 높지 않은 그런 소박한 분이요. 한마디로 줏대없고 만만하여 다루기 쉬운 사람 찾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도 모르고 좋아했어요. 나 같은 소심이를 좋아해 줄 수도 있겠구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결혼정보회사 직원분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계속 강조를 하셔서 이상하게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주말에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한눈에 반할 만큼 멋있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몰라도 적어도 센스는 갖춘 사람 같았어요. 제가 약속에 민감한 사람인지라 떨리기도 하고 맞선마다 1시간씩 일찍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먼저 오신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당연한 거지만요. 하지만 그 사람은 1시간 일찍 온 저보다도 더 빨리 와 있었습니다. 호텔 안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구석에서 커피 한 잔에 신문 한 장 보며 집중하고 있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 호텔에 묵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는 저는 화장도 고치고 배가 고파서 챙겨온 삶은 계란도 까먹고 그걸로도 부족해서 차 한 잔 시켜서 먹은 다음에 안 먹은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본 그 남자가 약속 시간이 딱 되니까 제 자리 맞은편에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삶은 계란 가지고 되겠어요. 나가요. 여기 근처에 제가 잘 아는 칼국수 집이 있는데 기가 막혀요. 아니 뭐 혹시 밀가루 못 먹고 알레르기 있거나 그런 거 아니죠? 하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칼국수였고 진짜 뭘로 대충 때워도 진짜 배고픈 날이 있잖아요. 그날이 딱 그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남자의 말에 바로 네 하면서 똥강아지처럼 따라 나섰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저는 주도권을 그 사람에게 뺏긴 거예요. 계획에 없던 식사부터 시작을 하고는 바로 걷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동의하고 걸었죠. 전 우유부단하고 고집 없는 여성이니까요. 그렇게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 라디오 DJ인가 싶을 만큼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일상 이야기인데 이곳 사연남녀처럼 정말 빠져서 듣다가 아차차 정신을 좀 차렸을 때 영화를 보자는 겁니다. 타이밍도 진짜 요새 말로 지렸다 할까요? 딱딱 맞았어요. 뭐든요. 그래서 진짜 센스가 너무 좋고 직원분이 보는 눈이 정확하구나 싶었어요. 한눈에 매력있고 멋진 사람이 아니라 처음엔 평범한데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안 보였던 장점들이 리트머스 종이에 물이 들듯 스며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이런 사람이 왜 만나는 사람이 없을까? 딱 5분만 대화해봐도 바로 알 것 같은데 왜 없는 걸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물을 입장은 아니지만 결혼정보 회사에 왜 등록하게 되신 거예요? 나쁜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괜찮으셔서 궁금해서요. 그러자 남편은 너야말로라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쪽 분도 의문인데요. 센스, 예의, 그리고 시간 개념까지 있으신 분이 굳이. 물으신 것부터 답할게요. 저는 바로 전에 만났던 여자를 부모님이 싫어하셨어요. 성격이 너무 자유분방하다고 말이죠. 반대가 심하셨어요. 그리고 반대가 심하시니 어디 한번 부모님이 원하는 여성상 내 한번 만나보리다. 뭐 그런 마음으로 나온 거죠. 두고 보자 그럼심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알 것 같아요. 왜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는지 심적으로 안정감이 드네요. 여자친구와 만날 땐 불편하고 떨리고 긴장되는 모든 것들이 설레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그쪽 분이랑 오늘 하루 종일 있는데 이상하게 편해요. 그런데 그 편함 속에서 또 즐겁고요. 고마워요.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그 사람은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제게 악수를 권했습니다. 저는 수줍게 악수를 받았고 처음으로 용기를 냈어요. 저 아까 보고 싶으시다고 하셨던 영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영화가 관이 몇 개 없어서
영화관 찾아봐야 하는데 저희 집 근처 영화관에서 상영한대요. 이번 주 주말에요. 주말에요? 이번 주? 이번 주는 주말에 비 온대요. 우산 챙겨서 나오세요. 정말 천생연분이 아닐까라고 느껴지는 남편과는 1년을 만나고 결혼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만나게 되셨을 때 모두가 흡족해 하셨어요. 특히나 시어머니께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죠. 어쩜 따님이 참 순한 토끼같이 생겼어요. 저런 토끼상이 그렇게 유순하고 좋다는데 이렇게 천생연분이 만나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대요. 그러게요, 사돈. 저는 우리 딸 숫기도 없고 이리저리 휘둘리는 성격이라서 마음이 약해서는 제대로 된 사람이나 만날 수 있을까 걱정이었는데 우리 요 사위 이렇게 찰떡콩떡 멋진 사위를 데려올 줄이야. 꿈인지 생시인지 싶습니다. 남편과 저는 양가 부모님이 반대를 할 건덕지가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당연했어요. 남편은 제가 제시한 남편 조건 그 이상으로 기준이 넘쳐나는 사람이었고, 저 또한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께서 작성하신 며느리 기준에 부합했으니까요. 경제적 조건이나 학력, 집안, 그 어떤 것도 안 맞는 것 하나 없이 완벽한 결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둘이 결혼하게 되어서 가장 놀란 건 결혼정보회사 측이었죠. 매칭이 성공해서 결혼까지 가면 지불한 금액의 50%를 돌려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남편 같은 사람이 저를 선택 안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더라고요. 결혼하게 되었다고 청첩장을 드리는데 저는 그렇게 큰 비명소리는 처음 들어보았어요. 스페셜 그분이 회원님을요? 오마이갓, 진짜예요? 세상에. 그분 너무 감흥이 없으셔서 말뚝 박으실 줄 알았는데. 오래 대기하실 줄 알았는데 진짜 연이 있으신가 보네요. 굉장히 의외라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저도 저지만 남편도 매칭해준 사람을 다 거절했다더라고요. 특히나 남편은 저와는 다르게 시어머니께서 매칭 건수 10회짜리로 끊으셨기 때문에 제가 바로 10번째 순번인 사람이었던 거였죠. 저도 모르게 괜히 남편과 운명적 만남인 듯 착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결혼이 꿈만 같고 제가 무슨 운명적인 러브 스토리의 주인공처럼 한참 들떠 있었습니다. 남편과 1년을 만나는 동안 어쩌면 저는 단단히 콩깍지가 씌워져 있었어요. 만나오면서 몇 번씩 약속을 못 지키는 날이 많아도 저는 그저 웃으면서 괜찮다 할 뿐이었고 기념일을 잊어도 웃었습니다. 대화 속에서 자주 나눈 말인데 한 번씩 정신이 딴 데가 있는 남편을 보면서 안쓰러워 할 뿐이었지 나쁘게 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번씩 가치관에 대해서 논할 때 상극으로 하나도 안 맞는다고 여겼는데 그것 또한 고집 있고 멋져 보였습니다. 어쩌면 제가 망상 속에서 남편을 운명의 왕자님으로 포장해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상태에서 결혼을 해버렸고 그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식품회사 연구원이었던 남편은 이를 이유로 외박도 잦았고 야근도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미리 연락을 주거나 미안해하는 기색 또한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서운함을 내비칠 때면 난 분명 이해심 많은 사람을 만났던 것 같은데 아닌가? 딴짓이 아니라 일 때문이잖아. 나한테 일은 1순위야. 그러니까 태클 걸지 마. 다 알고 결혼한 거면서 이제 와서 왜? 부부면 신뢰를 바탕으로 지내면 되는 거야. 떨어져 있으면 불안하고 그런 연인이 아니라고. 알겠어? 제가 조금이라도 감정적인 서운함을 내비칠 때면 남편은 그런절 귀찮아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정보 회사를 운운하기 바빴어요. 내가 달라진 게 아니라 당신이야말로 프로필이랑 너무 다르잖아. 배우자가 될 상대를 무조건 맞춰주고 존중해줄 수 있으며 어느 정도 본인의 희생도 감수하는 결혼생활 가능하다면서. 그리고 이건 뭐 희생이라는 단어를 꺼낼 필요도 없는데 벌써부터 내조 잘하겠다고 하지 않았어? 이건 내조가 아니라 구속이야. 자꾸 꼬치꼬치 묻고 피곤하게 하지 마. 당신 아니래도 나 피곤할 일 투성이니까.
결혼 전에는 남편의 그런 냉소적이고 시니컬한 면이 참 지적이고 멋졌는데 결혼 후에는 제일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사실에 대한 대화만 할 뿐이지 감정적 교류나 대화는 일절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제가 막 미칠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랑 사는 게 아니라 무슨 석상이랑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적어도 제주도에 있는 도라르방 정도였다면 웃어주기라도 할 텐데 야속하다는 마음밖에는 들지 않았어요. 한 번씩 친정 부모님 일로 의논을 할 때에도 한 달 뒤면 우리 엄마 생신이시거든? 뭘로 해드리면 좋을까? 당신은 어머님 생신에 선물 뭐 해드렸었어? 아니면 우리 만나서 백화점이나 한번 돌아볼까? 그래도 집에서 같이 살 때 딸이 사주는 거랑 결혼해서 사위가 사주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지 않겠어?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생일 선물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결혼한 딸과 사위가 처음으로 골라준 친정 엄마의 생신 선물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남편은 그런 게 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서 어차피 물건으로 사면 다 거기서 거기라고만 말했습니다. 도저히 교집합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결혼 전에 제가 봤던 남편의 다정한 모습들은 다 허상이었나 싶었어요. 그리고 저만 남편에 대한 불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남편 또한 그랬습니다. 뭐라든지 제가 답답했는지 운전이 어떻다, 살림이 왜 그러냐, 말투는 왜 바보처럼 버벅대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지적질을 해대는데 서로 질릴 대로 질려버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생각할 시간을 좀 가지자. 나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 좀 서로 떨어져서 별거를 해보는 게 어때? 섣불리 결혼한 건 아닐지 더 고민을 좀 해보고. 남편은 제가 먼저 별거 이야기를 꺼내자 넙죽 받았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좋은 생각이야. 오랜만에 마음이 통했네. 내일부터 그렇게 하면 될까? 당신이 다른 곳으로 가긴 좀 그렇고 내가 나갈게. 회사에 숙직실이 따로 있어. 거기서 한동안 묵을게. 정리되면 말해줘. 그렇게 곧바로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온갖 정이란 정이 있는 대로 다 떨어진 상태였던지라 별거 후에는 이혼까지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남편에게 시간을 갖자고 한 것은 양가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1년을 만나고 결혼하고 1년이 채 안 돼서 별거라 누가 봐도 한심하고 경솔했다고 판단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변에는 비밀로 하고 별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별거하는 내내 저는 후회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런 선택을 했지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 시기에 제 감정들이 막 요동치기도 하고 왔다 갔다 갈피를 못 잡았었거든요. 제 감정을 제가 어떻게 컨트롤을 못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편과의 별거도 욱해서 나온 결정이기도 했어요. 좀 떨어져 있어 보면 나에 대한 소중함을 알겠지. 그런 심리였어요. 이혼까지 가겠다고 생각한 건 제 맘을 남편이 알아주지 못하는 것, 남편이 태도를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저의 생각의 끝에는 아직 남편을 사랑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텅 빈 집에 저 혼자 있으니 뭐래도 남편 생각이 가득했어요. 오죽하면 남편이 제게 핀잔을 주던 말들까지 환청으로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내가 단단히 미쳤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별거라는 상황을 걸어놓고 저는 우유부단한 성격대로 질질 끌었습니다. 아무런 결론을 내지 않은 채로 말이에요. 그러자 별거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남편이 회사 앞으로 찾아왔어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이죠. 당신 서랍장에서 이혼 서류 봤어. 확실하게 매듭 짓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었어? 어차피 나도 우선은 당신 생각부터 먼저 말해봐. 나도 당신한테 고백할 거 있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우물쭈물하자 사실 고백할 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정말 시어머니가 제시한 조건 그대로여서 그래서 절 선택하고 결혼까지 한 거라고 말이에요. 사랑 없이 결혼했다는 그 말이
제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나 사실 10년간 만나온 여자 있었어. 처음 당신이랑 선볼 때도 말했던 그 여자, 우리 엄마가 싫어한다는. 결혼했는데도 정리 못했어. 그렇다고 해서 결혼하고 그 여자를 만난 적은 없어. 가끔 통화만 했을 뿐. 당신 두고 지저분한 행동은 안 했어. 그렇다고 내가 잘했다 말하는 건 아니야. 우리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엄마가 제시한 대로 결혼했더니 이봐라. 결혼까지 원하시는 대로 해줬는데 이혼하게 생겼다. 이 모든 건 어머니가 초래하신 거라고 말이지. 그러니까 당신 마음이 많이 힘들면 고민 그만하고 이혼해도 돼. 당신 나한테 별거하자고 했을 때 거기까지 생각한 거 맞잖아. 안 그래? 이혼하는 걸로 해. 당신이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왔어. 당신 뭐가 그렇게 당당해? 지금 말은 당신이 나 이용했다는 소리잖아. 왜 이용해 먹고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이혼? 아니, 난 절대로 이혼 안 해줄 거야. 당신 좋은 일 안 만들 거야. 별거도 그만해. 멈춰. 당장 집으로 돌아와. 내가 싫어, 이제. 사랑이 없이 결혼했어? 사랑이 무슨 가슴 떨리고 심장 막 뛰고 그런 건 줄 알아? 당신 하루 중에 단 한 번이라도 내 생각 난 적 없어? 한 번이라도 있으면 그게 사랑이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잘난 듯이 떠들어대지 마. 적어도 내가 이렇게 멍청하고 주관 없어도 당신보다는 감정에 솔직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어. 왜 이래? 당장 들어와. 저는 회사 앞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남편에게 들어오라 말했습니다. 말투나 상황으로 봐선 제가 우위에 있는 듯 보이지만 아니에요. 제가 남편에게 사정한 것이었죠. 제발 나 버리지 마. 이혼하지 말아줘. 내가 당신 붙잡고 있잖아. 이렇게요. 감정을 쉽게 시작하지도 않지만 금방 끝내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 아무리 정말 사랑 없이 결혼했다고 한들 사랑 이전에 약속이 있고 부모님도 연관되어 있고 짧은 시간이지만 같은 기억을 공유하는 시간들이 분명 존재하잖아요. 결정적으로 남편은 결정이 끝났을지 몰라도 아직 저는 아니잖아요. 만나고 마음을 공유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되듯 헤어지는 데에도 사람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헤어질 마음이 없었고요. 제가 그렇게 돌아와 달라고 마음이 돌아오게 노력해 달라고 사정사정 했음에도 남편은 그날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별거 하면서도 남편이 어디서 지내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외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쯤은 믿고 있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정말 외도를 했다고 해도 마음만 고쳐먹고 정리를 잘하면 이혼은 안 할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오만정이 떨어져서 연락 한 번 안 했을지 몰라도 저는 남편의 속옷이나 도시락을 한 번씩 직장에 전해주었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말에 제가 충격을 너무 받았는지 스트레스를 이상하게 풀었습니다. 원래 저희 집안 모두가 저 포함해서 배꼽이 작아요. 남들 한 공기 먹으면 저희 가족들 반 공기 겨우 먹죠. 입도 짧고 먹는 걸 그렇게 즐기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좋아하는 것만 겨우 1인분 먹어요. 그랬던 제가 갑자기 이상하게 돌변해서는 혼자서 피자 한 판을 먹기도 하고 평소엔 입에도 안 되는 햄버거를 점심시간에 하나를 다 먹게 되더군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너 아까 점심에 추어탕도 먹었잖아. 그런데 또 간식이야? 너 추어탕 못 먹는다는 애가 한 그릇을 남김없이 다 먹었었어. 기억 안 나? 게다가 점심시간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간식으로 과자도 엄청 먹었어. 점심시간에만 거의 3인분을 먹은 거라고. 0.5인분만 먹던 애가. 일할 때는 부대껴서 잘 안 먹는다면서. 너 혹시 회충 생긴 거 아니야? 안 그러던 애가 이상하네. 내가 말했잖아. 별거 중이라고. 아직도야. 이런 식으로 푸는 건가 봐. 먹어야 속이 편해져. 집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해. 잘못한 건 그 사람인데 무슨 내가 죄인처럼 힘들어. 이래서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라고들 하나 봐. 나 너무 힘들어. 사랑이 고파서 그런가 배가 계속 고프고 먹고 돌아서도 고프고 그래.
이런 것도 정신병이라던데.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어서 자기 학대하는 거. 이렇게 해서라도 스트레스 풀리면 정말 좋겠다. 네 남편도 참 진짜 못된 놈이다. 나는 누가 너만큼 날 사랑한다고 하면 없던 사랑도 생기겠구먼. 결혼정보회사 믿을 거 못 된다, 야. 자기 위안 삼으려고 집안 반대에 반항하려고 어떻게 사람을 이용해 먹냐? 무슨 철딱선의 애들도 아니고. 그게 사람한테 사람이 할 짓이야? 그리고 그런 놈 뭐 좋다고. 나 같으면 진작에 먼저 이혼하겠다고 선수치겠다. 이 벨도 없는 거사. 동료 말대로 저는 진짜 자존심이고 뭐고 없었어요. 저의 지난 연애사에서 제가 이토록 좋아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 되돌이켜 봤는데 없었어요. 남편이 유일했고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여태 느껴온 운명이라는 것들이 착각이라면 그 착각을 사실로 만들면서 내가 노력하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더 굳히고 저는 남편에게 죽어도 이혼은 해주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메시지 보면 전화하던지 집에 들어오던지 마음대로 해. 어차피 내 결론은 똑같아. 나는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 죽어도 없으니까 소송을 걸어서라도 나랑 이혼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돼. 난 지금 결혼 생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어나갈 거야. 당신 말대로라면 당신 그 여자랑은 10년이고 나랑은 겨우 2년도 안 된 거야. 10년 채워. 10년이 지나서도 내가 싫다고 제발 이혼해 달라고 하면 해줄게. 하기 싫다고 해도 그때 되면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인지 남편은 바로 제게 전화를 해서는 당일은 야근을 하고 이튿날엔 집에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하지 않는 사람인지라 그래도 믿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남편이 아닌 어떤 여자가 절 찾아왔어요. 그 여자였습니다. 찾아와서는 뻔뻔하게도 제게 이혼을 해달라고 주장했어요. 남편과 10년 이상을 만났고 아직도 정리하지 않았다는 그 여자였죠. 딱 봐도 저와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제가 보통의 평범한 느낌이라면 그 여자는 굉장히 섹시하고 눈에 잘 띄는 그런 자극적인 느낌의 도발적인 여자로 보였어요. 어쩌면 그 여자의 그런 겉모습으로 인해 저는 순간 겁부터 먹었습니다. 제가 당당해야 하는 상황인데 말이죠. 그리고 제가 소위 쫄았다, 기가 꺾였다라는 분위기를 감지한 그 여자는 제게 말했습니다. 왜 그 사람이랑 이혼 안 해주는 거예요? 그쪽은 자존심도 없어요? 이용한 거라잖아요. 그 사람은 불륜은 싫다고 정리될 때까지 만나지 말자고 했어요. 왜 내가 그쪽 때문에 그 사람이랑 못 만나야 하는 건데요? 질척거리지 말고 빨리 이혼이나 해줘요. 그 사람 여태 자기 엄마 때문에 나랑 괴롭게 만나온 사람이에요. 이제 저나 그 사람이나 철없을 나이 지났고 그 사람 엄마도 늙을 만큼 늙었으니 이제와 반대하면 뭐 할 거예요? 당신이랑 이혼하는 거 보면서 아차차 하실걸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혼남 된 아들 그래도 좋다는 여자한테 주자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쪽만 빨리 결정하면 된다고요. 남 앞길 막지 말고요. 저는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당하고 서 있다가 갑자기 동료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먹어대니까 그런 저한테 혹시 임신한 거 아니냐고도 했었거든요. 그때는 흘려들었었는데 사람이 위기에 몰리니까 번뜩 생각이 나지 뭐예요. 야, 너 그렇게 많이 먹는 거 보니까 혹시 임신한 거 아닐까? 왜 안 먹던 사람이 갑자기 그러는 데는 그거밖에 없어. 굳이 추천하고 싶지는 않았던 방법이지만 아이 생겼다고 하고 잡아. 남자들 생각보다 자기 새끼 엄청 따져. 돼 있는 것에 혈안이 된 사람들 많다고. 엄청 사랑하는 여자랑 자신을 사랑해주고 내 아이까지 가진 여자. 무조건 후자를 택하게 되어 있다고. 제게는 그런 잔머리가 없는데 말이에요. 사람이 위기를 기회로 삼으랬다고. 제가 그날 딱 그랬습니다. 갑자기 생각 회로가 빠르게 돌아갔어요. 계속 이혼을 요구하면서 이혼 서류를 내미는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왜 네가 이용당하는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 뭐? 이게 돌았나? 너 너무 상처받아서 정신이 어떻게 됐니?
뭐 망상장애라도 있어? 다시 한번 말할게. 왜 네가 이용당한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하냐고. 왜 내가 이용당한 거라고 생각해? 잘 생각해봐. 결국 결혼하고 법적으로 부인인 건 나야. 그러는 너는 10년 사귀고 지금 잘하면 나한테 소송도 당할 수 있어. 알지? 왜 부부를 법적으로 기록해두겠니? 더 보호하기 위해서야. 넌 뭘 할 수 있니? 지금 펜은 내가 줬어. 어디서 건방지게 내 위에 있는 척이야? 너는 내가 까딱만 하면 큰일 나게 돼 있어. 알아? 그리고 이용? 어이가 없다 진짜. 이용은 네가 당하고 있지. 너랑 10년 만나고 나랑 1년 만에 결혼한 그 남자. 내 남편이 너한테 뭐래디? 나는 이용하는 것뿐이라 말하디? 대체 어딜 봐서? 지금 네가 날 찾아와서 이혼해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거잖아. 안 그래? 이 상황을 그럼 내가 이용당한 거라 봐야 되니? 네가 이용당한 거라 봐야 되니? 길거리 나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봐. 법적 부인인 난지 아니라고 잡아떼면 생판 남일 수 있는 넌지. 그러자 여자는 화를 참을 수 없었는지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왼손으로 뺨을 치고 다른 손으로는 머리통을 쥐어 박았죠. 그 여자는 더 열이 받아서는 주먹으로 절 다시 치려고 했고 저는 그때 필살기를 써먹었습니다. 내 뱃속에 그 사람 애 있어. 임신했어. 너 지금 그 손으로 나 때리면 상간녀에 이어서 임산부 폭행죄도 추가돼. 알겠니? 남자 찾으려다가 네 인생 버릴래? 그리고 자기 아이 가진 아내를 네가 때렸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마 있던 정도 떨어질걸? 정신 차려야 할 건 너야. 이용하는데 아이를 가져? 이용하는데 별거의 시간을 가지겠니? 이미 헤어지고도 남았겠지. 나를 위해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준 것뿐이야, 이 멍청아. 여자는 그 어떤 것보다 저의 임신 사실에 크게 충격받은 듯 했습니다. 거짓말하려니 손이 벌벌 떨렸지만 눈빛은 유지했고 결국에 그 여자는 못내 뛰쳐나가 버렸어요. 아마 남편에게 바로 갔겠지라는 생각에 거짓말 들통나겠구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연락이 올 줄 알았던 전화기는 내내 조용했습니다. 둘이서 얼마나 길게 이야기를 나누길래 무슨 작당 모의를 하기에 그럴까 싶어서 더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데 친정 엄마께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순간 남편에게서 걸려온 전화인 줄 알고 화들짝 경기를 일으키듯 놀랐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집에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엄마가 시집간 딸한테 연락 한 번 못하니? 너도 그렇고 네 남편도 어쩜 그렇게 연락 한 번이 없어. 아주 깨가 쏟아지는구만. 그냥 어쩌고 살고 있나 궁금해서 연락했지. 너네는 무슨 일 없지? 다름이 아니라 내가 간밤에 너무 이상한 꿈을 꿔서 말이야. 그 꿈이 어찌나 계속 생각이 나던지. 무슨 꿈이었는데 그래? 엄마 꿈 안 꾸잖아. 머리 대면 바로 기절하시는 분이 웬 꿈? 너랑 우리 사위랑 진흙탕에서 막 노는 거야. 뛰어놀기도 하고 던지고 장난치기도 하고 말이지. 그러다가 사위가 다리를 다쳤는데 웬 노루 한 마리가 우리 사위를 태우고 가더라고. 너도 그 노루 뒤에 같이 타고 가고. 아무리 주변에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네. 대체 뭔 꿈일까나? 좋은 꿈인지 나쁜 꿈인지도 모르겠네. 뭐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 그냥 노루 꿈이지. 엄마, 나 좀 바빠서. 내가 조만간 갈게. 제 문제만으로도 속이 시끄러워서 친정엄마가 신경 쓰는 꿈 이야기 따윈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남편과 제가 이혼 소송하면서 진흙탕 싸움을 하게 될 거라는 예지몽 같은 건가 싶기도 해서 영 별로였어요. 그리고 꼭 그 꿈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남편이 바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역시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많이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렇다고 제게 화를 내지 않았죠. 그렇다고 해서 제게 말을 걸거나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꼭 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구는 듯 했습니다. 뭔가 제가 생각한 반응이 아니라서 의아했죠. 그날 이후로 꼬박꼬박 집에 들어왔고 그 여자도 만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게다가 저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설마 남편이 진짜 임신 사실 때문에 흔들리는 걸까라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기에는 제게 아이나 임신 관련한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았어요. 저한테 많이 화가 난 것 같은 태도이지만 화는 내지 않고 답답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이를 싫어하나 애정 없는 나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라서 그런 의문이 들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남편에게 그 어떤 원망도 없이 떠났다는 사실을요. 저의 말도 말이었겠지만 그날 저희 집에서 돌아가는 길에 시어머니와 마주쳤다고 하더라고요. 결혼도 한 남편의 근처를 그 여자가 기웃댄다며 한 차례 모욕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런 결정을 한 듯 했어요. 남편에게는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하고 말이죠. 나 그 인간이랑 싹 다 정리해버렸으니까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요. 나랑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인간이니까. 나도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고 나는 10년이라는 세월을 무기로 내세우고 버텼는데 결국에는 그 세월 내내 내가 얻은 건 하나도 없고 모욕과 수치만 얻었어요. 더는 상종도 하기 싫어서 그 사람 엄마 욕하면서 당신 욕하면서 끝냈으니까 내 탓할 생각하지 말고 맘도 없는 남편 끌어안고 어디 한번 잘 살아봐요. 그래서 남편은 한편으로 자신은 이렇게까지 했는데 10여 년을 사랑한 여자에게 배신당했다는 슬픔에 빠져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헤어지지.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이혼해주지 않았어. 당신 입장 모르는 거 아니지만 너무해. 날 붙잡아두면 당신이 행복할 것 같아? 남편은 제 탓을 하면서 속내를 내비쳤고 저는 그런 남편이 고소했습니다. 꼴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사랑한다 하면 무엇할까? 난데없는 거짓말에도 이리 휘청 저리 휘청 그리 쉬운 것을. 그게 사랑이면 나한테는 그런 사랑이 고작 갈대라고 말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어요. 별일 없냐는 안부 전화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시어머니께서 제 눈치를 보고 계시다는 걸요. 그날 저희 집 밖에서 그 여자와 마주치셨을 테니 당연히 제가 그 여자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걸 짐작하고 계실 테니 말입니다. 저 아가 그게 있잖니. 나는 그 애들이 진작에 끝이 났는 줄 알았다. 내가 그렇게나 반대를 했는데 그것들이 아직도 그렇게 에휴 이리 말해 무엇하겠어. 네 속이 속이 아닐 테지. 그것이 너한테 뭐라고 말하면서 해코지했을지는 모르지만 아가 네가 이건 알아야 한다. 내가 우리 아들한테 억지로 결혼정보 회사 보내긴 했지만 그저 결혼 신용만 하고 다시 그 여자를 만날 생각이었다면 굳이 10번 횟수 다 채워가면서 여자들을 만났겠어? 그것도 마지막에 널 만나고 결혼까지 안 했을 거야. 어느 정신 나간 인간이 자기 호적 남는 걸 그리 경솔하게 정하겠어? 그 와중에도 네가 정말로 마음에 들었던 거다. 이것만은 꼭 믿어주렴. 내가 내 속으로 낳은 내 아들을 모르겠어? 그놈은 진짜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 너랑 결혼했잖니. 나도 내 아들 정신 차리게 할 테니까 조금만 참아주렴 아가. 내가 미안하다. 시어머니께서 제게 사과까지 해주시고 그렇게 통쾌한 복수를 다 했는데도 이상하게 저의 스트레스는 가라앉지를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전보다 더 심해졌죠. 속은 안 좋아지고 머리는 뜨겁고 가슴은 아팠습니다. 게다가 매달 오는 그날이 오지도 않는 거예요. 제 유일한 장점이라곤 건강뿐이었는데 슬픈 사랑이 이렇게 무서운 거다. 사람 건강을 다 해친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해결해 주겠거니 남편이 온전히 마음이 돌아오면 괜찮아지겠거니 그래서 버티고 또 버텼는데 어느 날 길에서 기절을 해버린 겁니다. 다행히 지나가시던 분이 구급차를 불러주셔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연락이 갔나 보더라고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고 남편도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의사분이 중얼중얼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임신 상태이고 초기에 조심해야 한다. 스트레스가 심한지 몸에 무리가 온 상태고 과로가 겹쳤다 등등 설명을 해주셨죠. 이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말을 하지 그랬어. 당신 아이이기도 하지만 내 아이도 맞잖아. 왜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안 한 건데? 우리 지금 상태에 뭘 이런 이야기를 해. 나보고 아이로 당신 발목이라도 잡으란 소리야? 그리고 나도 몰랐어. 지금 이 순간 병원에 와서 알았다고. 이제 와서 말하는 건데 그냥 우리 이혼하자. 나 혼자서는 사실 힘들었는데 아이랑 둘이면 그나마 괜찮을 것 같아. 당신한테 책임지라는 말 할 생각도 안 들어. 꼭 아버지 없어도 상관없어. 특히나 우리 둘이 행복하지 않은데 아이한테 억지로 그런 불행한 아버지를 선사하고 싶지 않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급히 나가려는데 아직 몸이 덜 풀렸는지 휘청 넘어졌습니다. 남편은 놀라서 마구 달려와서 부축을 해주었죠. 그런데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눈빛이었어요. 말을 안 해도 알겠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 다시 잡았구나 하고 말이죠. 결국 돌렸구나. 어쩔 수 없이 아이로 남편 마음을 다시 잡은 겁니다. 남편은 그 이후로 많이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정적인 남편처럼 고쳐나가려 했습니다. 체력이 떨어져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는 저를 위해서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달려왔어요. 전에는 서성거리기만 했던 집안일을 나서서 해두기도 하고 주말에도 일하기 바빴던 사람이 주말마다 아기 용품을 사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속도 없는지 남편이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마음이 풀어졌어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랑 둘이서라도 살겠다고 자부했는데 남편이 저와 아이까지 잘 챙겨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남편과 아이 그리고 저까지 셋이서 잘 살고 싶어졌습니다. 당신이 아이 때문에 겨우 맘 돌린 거 잘 알아. 그래도 나는 우리가 더 노력했으면 좋겠어. 나도 이혼 생각 접을 테니까 당신도 이미 끝난 지난 인연에 연연하지 말아줘. 이제 아이도 태어날 거고 우리 서로 아끼고 행복한 부부 되자.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대. 내가 아이로 당신 발목 잡은 거 인정해. 그래도 그렇게 치사하게라도 나는 우리 관계 유지하고 싶어. 결혼정보 회사에서 대충 레벨 맞춰서 결혼하면 뭐 어때? 나는 지난 과거도 계기도 하나도 안 중요하고 현재랑 미래가 중요해. 앞으로 우리가 잘 만들어가면 되는 것 같아. 당신 생각은 어때? 나랑 살기 불편할 것 같아? 아니, 그리고 나 아이 때문에 다시 돌아온 거 아니야. 완전히 다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10년 세월 만나도 그렇게 한순간 마음이 틀어질 수 있다는 거에 상처 많이 받았고 그 와중에 내 모든 상황 다 알고도 날 다시 받아준 당신 마음이 고맙고 이런 사람이랑 부부의 연을 끊으면 나중에 후회하는 건 결국 나겠구나. 나뿐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내가 잘못했어. 한참 잘못 생각하고 있었고 나도 내 마음을 잘 몰랐던 것 같아. 당신한테 이용한 거라고 독하게 말하는 거 진심 아니었어. 그 여자에 대한 의리랍시고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렸던 거였어. 내가 어떻게 됐나 봐. 나도 충분히 당신한테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택한 거야. 이런저런 이유 다 떠나서 그거 정말 사실이야. 그러니까 잘 부탁해 앞으로. 나 진짜 잘할게. 죽도록 노력도 할 거고 반성도 할 거고 당신한테 믿음 줄게. 남편은 이때 당시 제게 약속했던 걸 나이 50이 지나가는 시점까지 아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남편을 존중해주고 있어요. 지난날에 상처받은 것들이 모두 다 지워질 만큼 성실히 저를 신경 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태어난 우리의 딸아이, 아이는 정말 복덩이나 다름없었어요. 아이 낳고 부부 사이가 더 좋아졌어요. 게다가 남편과 시어머니의 사이는 더더욱 좋아졌고요. 그간 남편과 시어머니 간에 두껍게 생겼던 벽이 우리 딸 하나로 인해서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꼭 딸아이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딸아이는 그저 두 분이 어색하지 않게 대화를 이어가는 매개체였던 거고 어쩌면 남편은 살아가면서 시어머니의 뜻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걸 이해해 나갔던 것이겠죠.
시어머니 또한 반항하고 의견을 굽히지 않던 아들이 이렇게까지 정신 차리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굳은 마음이 녹아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 엄마께서는 한참이 지나서야 이야기를 하시면서 생색 내시더라고요. 거봐. 내가 네 태몽 대신 꺼준 거라니까. 내 덕에 너네 둘 사이도 다시 좋아진 거고 말이야. 이런 거 보면 꿈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봐봐라. 그 노루가 그 진흙탕에서 너랑 우리 사위 안 태워갔으면 어쩔 뻔했어? 응? 그 진흙탕에서 계속 더럽히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노루가 짠 하고 나타나서 진흙 안 밟게 태워갔으니 우리 손녀가 그 노루라니까. 복댕이야, 복댕이. 나한테 뭐라도 줘야 하지 않겠어? 얼른 복채 내놔 이거사. 엄마가 생색을 내실 만큼 저와 남편은 사이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 후로 하는 일들도 모두 잘 풀렸고요. 시아버님이 하시던 일도 더 잘 되기도 해서 제 딸아이에게 늘 복덩이라는 말이 수식어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더 큰 일을 해낸 것이 있었어요. 딸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학교가 방학하자마자 할머니네 집에 가겠다고 떼를 부린 거였어요. 오늘 주말인데 엄마도 좀 쉬자. 다음 주에 할머니네 데려다 줄게. 싫어. 나 할머니가 뜨개질하는 거 가르쳐 준다고 했단 말이야. 오늘 가자. 아유, 엄마 오늘 힘들다니까. 아빠도 오늘 일 나가서 없잖아. 다음에 아빠랑 같이 가자. 맞벌이로 일주일에 겨우 하루 쉬는 날인데 몸도 천근만근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엉덩이를 떼지 못하고 있는데 딸이 하도 보채서 시댁에 가게 되었어요. 전화를 드리고 가야지 했는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시어머니께서 받지를 않으셔서 일단 무작정 출발을 했죠. 그리고 시댁에 도착해서 벨을 누르는데 여러 번 눌러도 문 안쪽에서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혹시 어디 나가셨나 싶어 나를 잘못 골랐구나 했어요. 딸에게 그냥 돌아가자고 하는데 딸아이가 갑자기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는 무작정 들어가는 겁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딸아이 뒤를 따랐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께서 욕실에 쓰러져 계신 거예요. 너무 놀라 119에 전화했습니다. 시어머니 상태를 보니 머리에 피를 흘리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욕실에 들어가시다가 미끄러지신 듯 했어요. 평소 워낙 건강하시고 그은한 고혈압조차 없으신 분이셔서 이렇게 쓰러지신 모습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셨어요. 두개골 절골술이라는 대수술을 8시간이나 받으셔야 했어요. 의사 말로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바로 모셔와서 예후가 좋았다고 정말 천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아찔해요. 일하던 남편과 시아버지 모두 헐레벌떡 병원으로 오셨었는데 두 분 다 놀래서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더라고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재활운동 열심히 하시고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원래 따로 운동 같은 거 안 하셨는데 그때 사고 후로 더 건강 챙기시며 운동 열심히 하고 사십니다. 시어머니는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복덩이 덕분에 자신이 살 수 있었던 거라고요. 그래서 손녀딸이 구해준 목숨 귀하게 여겨서 더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신다고요. 지금은 딸 덕분에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결혼정보 회사가 되었던 소개로 만나건 술집에서 만나건 장소나 계기, 그때의 상황 같은 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기회들이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잘 붙잡고 놓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 쉽게 포기할 것이냐는 해당 인생을 사는 본인의 몫이니까요. 저는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정보 회사로 인연을 만나세요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인연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인연을 인연으로 이어갈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으로 만들지는 본인이 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